문제는 네. 뭐 행정부라든가 이런 쪽은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네. 컨트롤이 가능한데 국민의힘은 그게 좀 어려워요. 거기다가 지금 이준석이 제일 골칫거리 아닙니까? 우선 첫째 이제 먼저 다룰 게 이 가처분 문제입니다. 이 가처분 소송을 내 가지고 지난 17일 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정도 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재판이 있었는데 남부지법 황정수 수석 부장판사 지금 심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좀 궁금한 것은 하나가 17일 날 이 신문이 끝나고 나서도 이례적으로 신중하게 조만간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18일에는 이번 주는 어렵다. 다음 주쯤이나 결정이 될 것 같다. 재판부에서 물론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서 그런 국민들이랄까 또 정치권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두 번이나 표명하고 나온 것은 좀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이례적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보통 신문을 하고 네. 그다음 그러니까 자료 제출 기한을 줍니다. 네. 주장과 자료를 좀 더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보통 사건에서는 1, 2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네. 어떤 집권 여당의 어떤 지도 체제를 완전히 흔들 수 있는 법원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양쪽에서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이 자료 그날 왜냐하면은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거를 신문기일 이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재판부가 뭘 궁금해하는지. 아, 그러겠네. 그러면 이제 신문기일에 가면 이제 양쪽 공방을 벌이면은 재판장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뭐 재판장이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갔으면 몰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부할 그 자료도 그때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장 및 자료 제출 기한을 한 2주 정도 주기 때문에 그건 재판장의 마음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2주 후에 신문 종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가서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특별하게 뭐 그런 절차는 알겠는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언론 리리스를 한 경우는 좀 드물어서 이번에는 워낙 중요하니까 또 언제 나오느냐 이게 늘 언론에 계속 그러겠죠. 보도가 나니까 아마 좀 친절을 베푼 거네요. 그렇죠. 큰 사건이니까 기자들이 계속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쟁점이 3가지 또는 4가지가 되는데요. 첫째는 다투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이 당시 비상 상황이었느냐. 고리 내지는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대위를 간다고 했는데 이제 고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사고로 다 결론이 났고 그러면은 최고위원이 그때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비상 상황, 최고의 기능 상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당내의 어떤 자율 기능에 맡기는 부분이지. 왜냐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거는 최고위가 기능을 5명 이상이 없어져 버리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 이 당 대표가 어떤 이렇게 윤리의 어떤 징계로 6개월 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대표 권한 정지. 이런 걸 가지고 비상 상황이라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요거는 있죠. 법원에서 물론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치 법원에서 국회에서 어떤 그 의결 절차나 입법 절차에서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건 국회의 자율성이다.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입법, 행정, 사법이 갈려 있는 이런 상권 분립 국가에서 국민회의에서 선택된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선택을 받지 않은 사법부가 이렇게 관여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게 맞느냐? 그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항상 그래서 사법 자제 그래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사법 자제라 그럽니다. 사법이 물론
평가는 다 할 수 있죠. 사법부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법부 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것 말고 종교 문제, 종교 교리 이런 걸 해석에 관해서 왜 종교 내에서 뭐 목사라든가 승려에 대해서 징계를 하잖아요. 분규가 많지. 예, 종교 그래 교리 해석에 관해서 그런 거는 자제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교단 내부의 판단에 맡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비상사태 이 부분도 비상사항 제 생각에는 물론 재판 결과라는 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재판부가 비상 상황에 대해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내린 비상 상황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상임 정국위를 열었고 또 정국위에서 압도적으로 비대위 구성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도 또 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등이라는 게 요새 등이 비상 상황에 준하는 상황. 등. 두 번째로는 이 법원에서 제일 따지는 게 절차적 하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측에서는 아니 그 최고위원 사퇴한다는 사람이 들어가서 표결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준석 측에서 사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그럼 끝났지. 왜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이 최고위원 사퇴한다는 말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서면으로 사퇴 의사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 사퇴서를 갖다 수리한다. 이런 건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물론 판단 나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퇴 의사 우리 그 직장 댕기면서 이놈 회사 더러워서 못 댕기겠다 한다고 해서 예? 그걸 사퇴로 보는 거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 좀 몰리면은 국회의원 사직하겠다 해놓고 사직한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진년 의원하고 그 이야기가 이런 상황에서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의사를 표시한 걸 본다면 이거는 그 사직서가 수리되거나 사퇴 의사가 확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최고위원 그 권한을 행사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법원 판단 문제지만 이때까지의 어떤 법원이 꼭 이런 초유의 정치적 행위 말고 일반 그 회사나 이런 데의 어떤 사퇴 의사를 평가할 때 그만두겠다 말한 것만으로는 사퇴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 부분도 이준석 대표 측이 조금 불리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ARS. 예. 그러니까 정국이든 상임이든 출석을 하든가 아니면 우편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을 해야 하는데 ARS를 했다 이거예요. 야, 그거는 여기 없지 않느냐 당헌 당규에 ARS라는 거. 그러니까 ARS라는 게 결국 전화로 하는 건데요. 그 이제 문서로 의사 표시하는 거 지금 당헌 당규이지 않습니까? 문서. 그러니까 이 ARS로 하는 게 문서에 준하는 거냐? 이 판단 문제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왜 우리가 그 문서로 하고 하는 거냐면 이 투표하는 사람의 개인 신원이 확인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뭐 당원도 아닌 사람이 의사를 표시한다 이러면 당원의 진위가 왜곡되니까 민의가 왜곡되듯이 당의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원의 그 표심이 왜곡되니까. 그런데 지금 고 교수님 아시다시피 지금 휴대폰으로 ARS 하는 건 있죠. 더 본인 확인 절차가 더 완전해요. 그렇죠. 더 완벽하고 오히려 문서는 지금 다른 사람이 써주고 다른 사람이 써주고 아들이 써주고 이렇게 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건 오히려 조작의 가능성이 더 ARS가 더 많다. 물론 ARS도 할 수는 있겠죠. 그 90대 고령에 아버지가 뭐 의식도 별로 없는데 아들이가 아버지 휴대폰 가지고 뭐 알고 있던 비밀번호 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하면 선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 사람이 변장하고 나와가지고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국은 당헌 당규에 있는 그 우편 투표라든지 문서로 제출하는 의사 표시에 이 ARS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 대등한 걸로 보느냐, 그 판단 문제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게 ARS의 어떤 투표가 과연 몇 퍼센트를 차지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한 1000명인데 그 찬성이 한 700 나왔고 그 중에 ARS가 한 50 된다. 이러면 ARS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게 그 결론에는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할 때도 부정투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정투표를 제외하더라도 선거가 완전히 그 한쪽에 일방적 기울어 끝났다 하면 그 선거 무효로 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ARS에 대해서 일부 그 무효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 ARS를 포함 안 시키더라도 선거 투표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이거는 그 법원에서 이 절차 위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전대위 전국인가요? 전대인가요? 전국이 전국위원회 결론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관행이라는 게 또 참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 관행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지난 그 대통령 경선 때도 예. 윤석열 후보도 그 ARS로 그 해서 됐었고 이준석 전 대표 자체가 전당대회 때 ARS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걸 진작 말씀해 주시죠. 만일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은, 당헌 당규에 그 우편 투표나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관행이, 그리고 그게 계속 용인되었으면 그 이준석 대표의 측의 가처분에서 ARS는 제외한다는 발언은 있죠. 금반언의 원칙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다음,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에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금반언.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법원에서 법전에는 없지만은 우리 그 법조인들은 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의 신뢰를 왜냐하면 그걸 믿고 이때까지 모든 행동을 해왔는데 좀 전에 관행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가 당을 끌어왔고 어떤 표결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다가 이런 관행이라 몇 가지의 어떤 전례가 있었다. 이러면 법원에서 이걸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걸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됐음에도 이게 아니다 하면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은 거기 되기 때문에 어떤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날 법원에 직접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변호인도 두 명 있었습니다만 가서 가장 이준석이가 강조한 것은 앞에 부분은 직접 비대위와 관련된 것이고 지금 행정권이 권력이 정치와 입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말 뜻은 윤핵관이 이 뒤에서 작용해가지고 이거 전부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윤핵관 뒤에는 바로 윤석열이가 있다. 이것은 이 상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재판부에서 이걸 바로 잡아주시고 확실하게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이준석 대표가 아주 좀 핵심을 잘못 짚은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번 일이 정치입니다. 정치 행위고 정치 행위의 윤회관이라는 거 있죠. 이 사람들 정치인들이고 자기들이 어떤 그 당내에서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말한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쟁점만 본다면은 이번에 정치 투쟁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계속 가져야겠다는 거고, 그 다음 윤회관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떤 정치의 장에서 벌어진 거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하고, 어떤 개혁을 해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말했다면은 뭐 어떤 그 성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은. 뭐 증거가 있겠습니까? 증거도 없거니와 있다 하더라도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행정부 수장으로서 어떤 그 국민의힘에 관여한 게 아니고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일본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자기를에 동조하는 윤회관 있다 하고요. 있다 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이번 일이 벌어진 거 있죠. 이거는 정치 싸움에 불과한 거지. 이걸 행정부가 그 입법부에 정치권에 관여했다고 본다는 건 이거는 변호사의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와서 본인이 법조인이 아닌 게 명백하네요. 보니까.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정치 세력들이 싸움을 해가지고 어떤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얻어내는 그렇죠. 게 민주주의거든요. 이게 뭐 어떤 한 권력이 딴 쪽에는 전혀 오불관은 하고 있다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윤석열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쪽 대리인이 제 말을 듣고 있으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는
자연인 대통령, 행정수반의 대통령이 아니고 정치인으로 대통령이 그리고 정치인 대통령을 갖다가 따르는 정치인 윤회관이 개입한 거다. 이거는 정치인들끼리의 싸움이었다. 예.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이 가처분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행정소송으로 했어요. 이건 정당에서 그런지 이번에는 행정법원이 아니고 민사 51부에서 뭐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한 거는 예. 법무장관입니다. 그건 행정기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어. 근데 정당은 사실 이게 위치가 어땠습니까? 애매해요.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이 정당은 그럼 뭐예요? 그렇다고 민간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법조인이 아닌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을 건데 좀 전문 용어를 쓸게요. 제도 보장이라 그럽니다. 아, 제도 보장. 예, 그 정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기관도 아니고 하지만 또 완전히 사립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요. 회사 같은 걸로. 예. 근데 위치를 헌법이 어떤 민주주의를 구성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다. 이런 존재를. 예. 이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행정기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 그 단체, 타적인 단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예.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전부 다 민사소송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조합 민사소송인 것처럼. 네. 재개발조합 다르네, 요새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강도에 있어서 예.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는 강도에 있어서 민사 같으면은 좀 자율성이 더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단체라든가 뭐 정당이든 간에 그런 면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하고 그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 차이가 있다면은 그 입증에 있어서 행정소송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좀 더 직권주의, 재판장이 어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면이 많고 민사소송은 어떤 변론주의, 양쪽의 주장에 의해서 하는 게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당은 제도적 보장이기 때문에 행정기관도 아니고 완전한 사립기관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그런데 민사는 자율성이니까 웬만하면 좀 안 받아들여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꼭 그렇게 말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비상상황, 그다음 여러 가지 관행 이런 거에 있어서 법원이 얼마나 그 자율적인 판단을 중시해 주냐 문제지 절차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님의 전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00% 맞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조인들의 10중 8구는 기각이 될 것이다. 뭐 지금 야당에 있는 일부 그 야당 인사들까지도 이거 기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10% 정도 뭐 1, 2명, 10중에 1, 2명은 받아들여져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이가 완전히 지금 이 대표에서 쫓겨나버리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고 또 본안으로 가서 한번 다퉈보라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여 변호사님의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전망을 확실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고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일찍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야당 당수입니까? 신민당 총재 시절에 그 가처분 신청한 거 기억나십니까? 70년 유신 말기에. 근데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아주 큰 파장을 그게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까지 됐다는 견해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때 많은 법조인들이 이거는 정당의 자율성에 맡겨놔야 되는 거다 했는데 어떤 그 재판장이 저도 누군지는 압니다. 그 재판장이 어떤 대법관 한번 돼보겠다는 그 박정희 대통령 잘 보여가지고 욕심이 있었구만.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명예훼손이 뭐 이름 안 밝혔으니까 그분이 밑에 배석 판사를 바꾸어서까지 그 한 배석이 나는 이거 못한다 그랬거든요.
바꿔서까지 인용을 해줬습니다. 아, 그게 정당의 내부 문제에 네. 법원이 개입한 최초이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니까 그런데 최초 사례인데요. 거기서를 보면은 그걸 지금 이 사건의 이제 결론을 자꾸 말씀하라고 강요를 하시니까 아니 우리 시청자들은 그러니까. 여 변호사님 생각이 그러니까요. 궁금하죠. 지금 제가 이제 제 생각도 뭐보다도 그걸 한번 비춰보면은 정당 내부 문제에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 네. 그런 그때 70 몇 년에 그 서슬 펄은 유신 시대에도 그런 말이 있었고 그걸로 유신 시대가 종말을 고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 지금 담당한 남부지법의 수석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지만은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 이거는 기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각된다. 그런데 그 황정수 수석 판사가 뭐 절차를 중시한다면서요? 절차도 중시하고 상당히 좀 진보적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요. 꺼림칙하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판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리에 맞고 어떤 그 현대 민주주의의 그 이념에 맞고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이 생각이 이래 하면서 하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로서 80, 90% 진짜 이건 기각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황 부장 판사가 나는 아니야 해버리면 제가 그 전망했던 게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법리적으로 맞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배석은 없습니까? 있죠. 배석들도 같이 이 얘기를 하면은 혼자 뭐 독단적으로 자기가 뭐 이념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건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 정도 사건이면은 배석이 부장한테 못 대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연배 차이도 많이 나고 경력 차이도 많이 나서 일단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기각되는 게 맞다. 예, 변호사님 전망은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